네, 안녕하세요. 올가 아지입니다. 백인의 전설 시리즈, 전설적인 투자자나 트레이더 100명에 대해서 그들의 전략과 투자 철학에 대해 알아보는 시리즈입니다. 오늘의 트레이더는 지난 2편에서도 언급되었던 에드 세이코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마법사들 책을 참조해서 거기에 있는 인터뷰 내용에서 중요한 것들을 제가 선별하고 그에 대해서 제 뇌피셜로 첨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개와 생애 등의 스토리는 간단히 할게요. 이 백인의 전설 시리즈의 목표는 시청자 여러분 본인의 투자 철학과 매매 전략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니까 대가 한 명당 두세 개 정도의 교훈을 얻는 걸 목표로 한다 생각하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드 세이코타도 참 어마무시한 실적을 냈죠. 72년도부터 16년 동안 무려 3,000배를 만들었어요. 물론 운용 계좌가 여러 개인데 공개된 계좌만 보면 이렇습니다. 무려 30만 퍼센트 수익률이죠. 만 원을 투자했으면 30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946년생이고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죠. MIT에서 전기공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고 졸업했고 학부 말기부터 개인 트레이딩을 시작했는데 은을 매매하다 많이 잃으면서 이 세계에 입문했고 70년대 초에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금융계에서 일하면서 회사 컴퓨터를 몰래 주말에 써서 매매 시스템을 테스트했어요. 그러다 잘 돼서 경영진이 받아들였는데 정작 시그널이 본인들 직감과 다를 때는 자꾸 무시하고 간섭하고 그래서 그만둡니다. 그 이후로는 펀드 매니저가 되어서 승승장구하죠. 에드 세이코타의 매매 방식은 기본적으로 추세 추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뭐 평균 회귀는 어떤 쪽으로 움직임이 일어나면 다시 되돌아온다는 마인드고 추세 추종은 어떤 쪽으로 움직임이 일어나면 쭉 간다는 마인드, 그걸 쫓아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시간 지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평균 회귀하는 것도 작은 추세가 낫다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나누는 게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매매에서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 가지는 장기적 추세, 현재 차트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에요. 네 번째로는 기본적 분석을 언급하면서 기본적 분석을 통한 아이디어로는 죄다 손실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의 주장은 추세 추종은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거죠. 인간의 삶 자체도 추세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합니다. 철새도 겨울을 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남쪽으로 가고 기업도 소비자 추세를 살펴 생산품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미생물들마저 추세를 형성하는 걸 볼 수 있다 해요. 재미있는 건 이런 추세 추종 매매 시스템의 수익성에도 또 하나의 추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추세 추종 시스템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그 시스템을 따르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고 지나치게 많아지면 시장에서 추세 형성이 중단되고 무작위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시스템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자본이나 경험이 빈약한 트레이더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어느 정도 도태되고 나면 재차 수익이 시작되는 거죠. 이걸 읽으면서 차트 패턴과 동일한 로직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선행편 7, 8편에서 어떤 차트 패턴이 형성되고 그 형성된 패턴이 강화되다가 일정 수준부터는 수익성이 약화되고 패턴이 소멸하거나 재차 사이클이 도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에드세이코타는 그것이 매매 시스템의 수익성에도 적용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드세이코타가 시스템 매매와 사람이 하는 자유재량 매매의 차이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의 주장은 결국 시스템 매매도 자유재량 매매에 속한다는 것이죠. 시스템 매매에서도 여전히 펀드 매니저가 얼마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어느 시장에서 매매할 것인지, 얼마나 공격적으로 매매 자금 조절을 할지, 그런 것들을 직접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들이 시스템이 주는 매매 타이밍보다 중요할 수 있다 합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서 재미있었던 부분이 기본적 분석에 대해 쓸모없다고 일축해버리는 부분이었어요. 이미 대부분의 기본적 분석상의 재료들은 가격에 반영되었기에 쓸모가 없다고 하는데 효율시장 가설과 일맥상통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본인은 차트 패턴을 중시한답니다. 일반적으로 효율시장 가설에는 반대로 차트 패턴이 가장 시장이 효율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는 기본적 분석, 재무정보, 뉴스 등이 오고 마지막으로 가장 효율적이기 힘든 파트가 내부자 정보라는데 이 순서를 뒤집어 놓았죠. 제 기억으로는 폴 튜더 존스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혹시나 이런 내용을 보고 역시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게 가능하구나. 난 차트만 보고 계속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드 세이코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을 보시면 에드 세이코타는 7, 80년대를 풍미했던 트레이더예요. 그 당시부터 지난 40년간의 변화를 짚어보죠. 기본적 분석은 80년대나 지금이나 뉴스, 공시, 재무제표 읽고 산업 분석하는 것이 그렇게 변화하진 않았어요. 물론 엄청나게 변화했죠. 하지만 비교적 그렇게 근본적으로 강산이 뒤집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차트 분석 쪽은 80년대와 지금을 비교하면 강산이 정말 4번 정도 뒤집혔습니다. 특히 2010년 정도 기점으로 그렇다고 봐요. 그 이유는 컴퓨터 알고리즘들의 패턴 인식 능력 때문이죠. 이미지넷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수만 개의 이미지들을 올바르게 분류하는 대회인데 예를 들어 개인지 고양이인지 그런 거죠. 2012년도에 이 대회에서 사진에 보시는 합성급 신경망이란 알고리즘을 이용한 알렉스넷이란 알고리즘이 우승을 합니다. 그 이후에 2015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본인들의 신경망 알고리즘이 사람의 퍼포먼스를 능가한다 발표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데이터 과학계에서 그런 머신러닝, 딥러닝 혁명이 시작되었죠. 이런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모든 알고리즘들이 하는 일이 결국은 패턴 인식이에요. 개인지 고양인지를 판별하는 것도 여러 겹겹의 신경망들이 있으면 하위의 신경망은 간단한 곡선이나 점이나 직선들을 추출하고 상위 레이어로 갈수록 그게 합쳐진 눈이나 코나 꼬리, 그런 특성들을 이미지에서 추출하게 되고 결국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확률 수치로 도출되는 거거든요. 지난 10년간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는데 원래 이런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존재했던 알고리즘들이에요. 그런데 왜 최근에야 폭발하기 시작했느냐?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GPU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CPU는 뭐 듀얼 코어, 쿼드 코어, 헥사 코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성능의 연산 처리 코어가 2개, 4개, 8개 뭐 이렇게 있습니다. 반면에 GPU는 그래픽 카드죠. 그래픽 카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픽셀이 있잖아요. 모니터 배경 화면 해상도가 1920 곱하기 1020이라고 하면 그 1mm도 안 되는 점 하나하나의 픽셀이 약 200만 개가 있는 건데 그 200만 개의 픽셀이 표시하는 색깔이 유기적으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성능의 연산 처리 코어 몇 개가 있는 CPU와는 달리 GPU는 4칙 연산 정도만 가능한 성능이 낮은 코어가 수백 수천 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드린 합성국 신경망이나 딥러닝 알고리즘들은 사진에서도 느끼시겠지만 네모나게 화면의 픽셀 계산이랑 비슷하게 수많은 행렬들의 간단한 4칙 연산을 병렬해서 처리해야 하는 계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학습시킬 때 CPU가 아니라 GPU로 연산을 합니다. 그래야 훨씬 더 빨라요. 이 GPU를 사용하게 되면서 지난 10년간 이 분야가 폭발했던 것이죠. 물론 GPU만이 이유는 아니죠. 데이터량의 폭발도 연관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야기가 좀 샜는데 다시 에드 세이코타의 주장으로 돌아가 보면 즉 80년대에는 차트 매매에서 아직 컴퓨터가 읽어내지 못한 숱한 패턴들이 잔존해서 기본적 분석에 비해 차트 매매가 우월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패턴이 월등히 많아서 이 부분에서의 엣지가 비교적 많이 효율적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그런데 나는 차트 매매로 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포커 테이블의 컴퓨터 알고리즘처럼 훨씬 월등한 상위 포식자가 있더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플레이한 사람들이 충분히 많다면 이미 철진한 기법으로도 그런 사람들의 돈을 버는 게 가능하죠. 혹은 차트 매매라는 승률이 아주 나쁜 동전을 던져도 10명 중에 두세 명은 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두세 명이 차트 매매는 좋은 동전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단, 이는 차트 분석이 아주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아직도 차트를 많이 쓰고 있고, 차트 분석을 다른 것들과 병행하면 아직 유용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컴퓨터의 패턴 인식 능력에는 한계가 존재해요. 특히 데이터가 부족한 패턴일 경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수하게 차트에서 나오는 시그널, 예를 들어서 이평선이나 볼린저 밴드만으로 하는 손매매나 시스템 매매로는 꾸준히 월등한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내용을 한번 봐보면 에드 세이코타도 다른 전설들과 마찬가지로 손절을 매우 강조합니다. 훌륭한 매매의 요소 세 가지는 손절, 손절, 손절이라고 해요. 에드도 연속해서 이르면 매매 횟수를 줄입니다. 이건 폴 튜더 존스도 얘기했던 것 같고 마이클 마커스도 지난 편에서 언급했었죠. 손실이 연속으로 난다는 것은 내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뭔가가 어긋난 상황이란 겁니다.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는 트레이더들은 그런 상황일 때 감정에 휩싸여서 본전 찾으려고 더욱더 사이즈를 늘리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살아남고 이익을 낸 트레이더들은 이와 반대로 함으로써 본인의 시장뷰가 틀릴 때는 사이즈가 작고 맞을 때는 사이즈가 많도록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댓글 질문 중에서도 나왔는데 손절을 정해놓으면 꼭 내 손절 치고 오르더라. 그래서 오히려 수익성이 나빠지는 것 같다.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손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자면 일단 이거는 에드 세이코타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제가 내피셜로 첨언하는 건데 손절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본인의 승률을 낮추면서 변동성을 줄여줍니다. 손절을 아예 하지 않는 트레이더를 상상해 보죠. 이 트레이더의 승률은 어떻게 될까요? 파산 전에는 100%의 승률을 가지게 됩니다. 단 한 번 졌을 때 모든 걸 잃게 되겠죠. 그 상황에서 손절을 조금씩 적용해 보죠. 점점 손절을 타이트하게 하면 할수록 손절 쳐서 손실 보는 비율은 늘어나고 대신에 큰 손실 보는 비율은 줄어들죠. 지나치게 손절이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한 틱 아래에 손절을 둬요. 그럼 거의 대부분 손절을 치지만 가끔씩 한 틱도 안 내리고 추세가 나면 엄청 벌겠죠? 손절을 아예 안 하는 케이스와 완전히 반대죠. 결국 손절은 승률과 본인의 손실 이익 비율 사이에서 최적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댓글 질문처럼 손절을 너무 자주 치신다 하면 제 생각에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그냥 매매 기법이
확률적 우위가 없을 경우, 또 다른 한 가지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손절이 너무 타이트한 거죠. 그런데 본인이 손절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이상 잃으면 불편한 액수라는 거거든요. 손절을 여기서 조금 더 느슨하게 하면 손실 낼 때 너무 많이 낸다는 뜻인데, 그러면 포지션 사이즈를 줄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 가격이 1200일 때 10계약을 진입해서 1215에서 익절하거나 1195에서 손절하는 매매를 한다고 해요. 따면 150, 잃으면 50이죠. 이런 매매를 하시는데 손절을 너무 많이 친다 싶으시면 계약 수를 줄이시면서 익절과 손절 폭을 늘리는 거죠. 레버리지를 줄이고 호흡을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1200에 두 계약을 진입해서 익절은 1275, 손절은 1175에서 하시게 되면 따고 잃을 때 액수는 이전과 동일하게 150 5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매매 호흡이 길어지면서 매매 간의 텀이 길어져서 지루하실 수 있어요. 돈이 벌리는 속도도 느려지고요. 그래서 손절을 너무 자주 치신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심리 저변에 빨리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높여서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게 되고,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손절을 타이트하게 해야 마음이 편하진 않은지, 그걸 체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진입 청산 포인트도 확률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늘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정확히 가운데 지점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풍향이나 저항 등에 따라서 이 주위에 떨어지겠죠. 공을 계속 떨어뜨리면서 떨어지는 지점을 기록해서 누적해 보면 위와 같은 그림이 나오겠죠. 진입 청산 지점들도 이런 식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선이 1200이라 해서 정확하게 1200에서 반등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확률을 고려한 구간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 확률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 폭인지, 만약에 그 폭 안에서 손절 라인을 자꾸 설정하면 손절 치는 빈도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매 호흡을 좀 더 길게 가져가고 레버리지는 그에 맞춰 낮추시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에드세이코타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가 언급한 규칙 5가지를 보면, 손절은 신속히, 이익은 최대화, 작게 매매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규칙을 따르고, 규칙을 어겨야 할 때를 알아라. 마지막이 조금 웃기죠? 그런데 에드가 하는 이야기는 대체로 규칙을 따르지만 시장은 변화하기 때문에 시장을 연구하다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면 유연하게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화 연애의 언도 중에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커플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확률이 84%인데 그렇게 다시 만나서 또 헤어질 확률은 97%라고 해요. 처음 헤어졌을 때와 똑같은 이유로 헤어진다네요. 상대가 싫어하는 본인의 부분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트레이딩에서 실패하는 개인들의 비율도 통계를 보면 94에서 97%입니다. 기관들처럼 시스템적인 우위를 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는 경우에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3%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시장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5년, 10년 전과 지금 시장은 다르냐는 질문에 에드는 언제나 똑같다고 합니다. 항상 변화한다는 사실이 항상 똑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원히 돈 버는 기법은 없다는 것.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연구에 맞춰서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 에드가 했던 이야기 중 또 한 가지 언급하자면 직감이 중요하다는 질문에 중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그건 직감을 맹신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직감이 들었을 때는 명상과 숙고를 통해서 그 직감의 배후엔 뭐가 있는지 그걸 알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심사숙고를 해보면 그렇게 드는 직감이 놓치기 십상인 어떤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분석한 귀중한 자료일 수도 있고, 흥분되는 스릴을 맛보고자 하는 내부의 욕망이 위험하게 발현된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직관과 욕망의 차이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해요. 생각보다 개인이 트레이딩 하다 보면 감으로 할 때가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감의 배후에 있는 게 뭔지 심사숙고해봐야 한다는 거죠. 에드 세이코타는 심리학에 많이 중점을 뒀어요. 92년도에 그는 트레이딩 트라이브라는 그룹을 결성해요. 본인의 감정에 대해 솔직히 공유하는 그런 그룹인데 자기 개발과 감정 관리에 대해 논의를 했고, 이 내용을 2005년도에 책으로 펴냅니다. 꽤 비싼데 굳이 지금 2021년도에 사서 볼 필요는 있을까 싶어요. 물론 저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관심 있으시면 들여다보시고요. 이런 심리학적 접근으로 성취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트레이더들 본인 스스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면에서 발견하도록 호흡 형상화 명상 방법론을 병행했습니다. 이를 거친 사람들은 더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거나 아니면 애초에 자신이 진정으로 트레이더가 되길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에드 세이코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시장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서 돈을 따길 원하지 않냐고 반문하니까 무의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도박의 쾌감을 원하는 자에게는 도박장이 되어줄 것이고,
거대한 손실로 인한 관심과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거대한 손실을 줄 것이고, 피와 땀을 흘리는 노동을 하려는 자에게는 일터가 되어줄 것이란 거죠. 그래서 오늘 에드세이 코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지난 2편의 마이클 마커스도 그렇고 이번 3편의 에드세이 코타도 7, 80년대 트레이더라서 매매 기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룰 부분은 없었어요. 나중에 조금 더 최근의 트레이더나 투자자를 다루게 되면 그런 전략에 대해 더 상세히 살펴볼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40년이 지났더라도 이런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에게는 얻을 수 있는 교훈 두세 가지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로 오늘 꼽아보자면, 스스로를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 트레이더로서 성공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인이 고치고 있는 그런 습관들 있잖아요. 뭐 10대, 20대라면 지나치게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보게 되는 중독.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를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 본인 스스로의 저변에 본인이 고치고 싶은 작은 것들을 고치지 못한다면은 트레이딩으로서 돈을 버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작은 것들을 고쳐 나가는 게 트레이딩 마인드셋 연습이 되기도 한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연구, 명상을 통해 진정한 본인 내면의 목표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 오늘 중요한 교훈은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2편, 3편에서는 이런 마인드에 대한 부분만 나와서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4편은 제가 한번 보고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다뤄볼 만한 트레이더나 투자자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